지금 당신의 지갑 속 10,000원권 한 장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는 중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돈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구매력이 강제로 강탈당하는 치밀하게 설계된 신뢰의 배신이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열어 환율 숫자를 확인하거나 뉴스의 금리 소식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원인 모를 서늘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분명 작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아껴 썼는데 왜 삶은 자꾸만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아니, 당신은 지금 제자리가 아니라 조금씩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사과 세 알을 살 수 있었던 이 돈이 오늘은 두 알밖에 사지 못합니다. 당신의 노동력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결과물인 돈의 힘만 증발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현금이 당신의 뒤통수를 치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삶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이 조용한 강도의 정체를 세 가지 결정적인 단서로 추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당신의 마트 영수증 속에 숨겨진 강탈의 흔적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격표 뒤에서 어떻게 당신의 노동이 쓰레기가 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부검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우리들의 돈이 금이라는 닻을 잃고 단순한 종이가 되어버린 1971년의 역사적 범죄 현장입니다. 돈의 희소성이 붕괴된 그날의 진실을 역추적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서는 실제 사례입니다. 원칙을 세운 자와 방치를 선택한 자의 10년 뒤를 시뮬레이션하여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되었는지 그 잔인한 결과값을 마주하겠습니다. 뉴스가 말하는 위기가 아니라 당신의 통장에서 비명을 지르는 진짜 위기를 지금부터 수사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장바구니를 열어 첫 번째 단서를 정밀하게 부검해 보겠습니다. 5년 전 마트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내밀었을 때의 풍경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카트 바닥이 제법 묵직하게 찼습니다. 우유와 계란, 그리고 저녁상을 책임질 고기까지 넉넉히 담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당신의 영수증을 보십시오. 결제 금액은 여전히 5만 원인데 비닐봉지 안은 서글플 정도로 텅 비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전과 같은 5만 원을 결제했음에도 당신의 바구니에 담긴 실제 물건의 양은 2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물가가 올랐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건 범인의 알리바이일 뿐입니다. 진짜 범인은 마트 사장님도 이상기후도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당신의 주머니 속에서 실시간으로 가치를 잃어가는 돈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도나 범죄라는 표현을 쓰는 건 누군가 악한 마음을 먹고 우리를 속인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메커니즘이 우리들의 구매력에 그렇게 작동한다는 비유입니다. 당신의 통장 속 숫자는 1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실물과 교환되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노동력은 헐값에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당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잔액은 안전해 보이지만 그 잔액이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뜨거운 태양 아래 놓인 얼음 덩어리처럼 형체도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누가 당신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훔쳐갔다면 당신은 당장 경찰에 신고했을 겁니다. 하지만 범인은 돈을 빼가는 대신 돈의 힘을 빼앗아 갔습니다. 지갑 속 10,000원은 그대로인데 사과의 개수가 줄었다면 그건 당신의 노동시간 절반을 누군가 공짜로 가져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 왜 지금 당신이 이 범인을 기필코 잡아야 할까요? 그냥 세상 물가가 다 그런 거지라며 고개를 돌려버리면 안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산을 범인 앞에 무방비로 내던져두는 가장 위험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어렵게 설명하지만 우리들의 언어로 풀면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기다림의 비용입니다. 당신이 나중에 공부하지 뭐, 상황 좀 좋아지면 투자하지 뭐, 라고 망설이는 그 찰나에도 당신의 노동 가치는 실시간으로 탈취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멈춰 서 있는 동안에도 시간이라는 컨베이어 벨트는 당신의 돈을 가치 하락이라는 낭떠러지로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즉 구매력의 하락은 우리가 투표한 적도 없고 동의한 적도 없는 보이지 않는 세금과 같습니다. 국가에 내는 세금은 영수증이라도 남지만 시스템이 앗아가는 당신의 구매력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면 그 차액만큼 당신은 시스템에 기부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 수사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범인의 정체를 파악하고 방패를 세우면 10의 비용으로 막을 수 있지만 10년 뒤에는 당신의 자산 절반을 내주어도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공부하고 원리를 파헤치는 이 시간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노동의 결과물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범인은 당신이 지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관심을 끄는 순간 강탈의 속도는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 사건의 근원을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어느 일요일 밤으로 가야 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닉슨은 전 세계 경제 판도를 뒤엎는 성명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금태환 정지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 돈을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던 약속이 완전히 끊긴 날입니다. 그전까지 세상의 돈은 금이라는 단단한 육지에 닻을 내린 배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당신이 가진 돈에서 금이라는 닻은 잘려나갔습니다. 닻이 사라진 배는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해류에 밀려 당신의 노동가치라는 해안선에서 실시간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첫 번째 구조 요인은 바로 희소성의 붕괴입니다. 금은 땅을 파서 어렵게 얻어야 하는 유한한 자원이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중앙은행의 버튼 하나로 무한히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신호일 뿐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유한한 시간을 바쳐 돈을 벌지만 시스템은 무한한 종이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교환비가 당신의 구매력을 탈취하는 근본적인 수법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시스템은 언제 얼마만큼 돈을 찍을지 결정하지만 당신은 그 결정을 통보받을 뿐입니다. 당신의 잔액은 숫자로 박제되어 안전해 보이지만 시스템이 그 숫자의 희소성을 파괴하는 순간 당신이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번 돈의 가치는 하룻밤 사이에도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1971년의 유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돈을 가치 저장소가 아닌 가치 유출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수사가 단순히 추상적인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차가운 숫자의 개통도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왜 누군가는 돈이 풀릴 때 거대한 부를 쌓고 당신은 더 치열하게 사는데도 가난해지는 걸까요? 여기에는 칸티용 효과라는 정교하고도 잔인한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새로운 돈을 찍어낼 때 그 돈은 시장에 골고루 뿌려지지 않습니다. 돈은 가장 먼저 정부, 대형 은행, 거대 자산가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물가가 오르기 전, 즉 돈의 가치가 아직 싱싱한 상태에서 그 돈으로 싼 티켓 자산을 선점합니다. 부동산을 사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 모으죠. 하지만 그 돈이 실물 경제를 타고 흘러가 당신의 월급 봉투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앞선 자들이 돈을 뿌린 결과로 세상의 물가는 하늘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당신은 물가가 다 오른 뒤에야 비싼 티켓을 사는 꼴입니다.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보십시오. 시중의 총 통화량을 뜻하는 M2 지표가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동안 당신의 실질 임금 상승률은 그 각도를 단 한 번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 격차만큼의 에너지는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보관한 현금의 가치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통계적 오류가 아니라 수학적 필연입니다. 시스템이 유동성이라는 축제를 벌일 때마다 그 비용은 성실하게 저축한 당신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라는 세금으로 지불해온 것입니다.
데이터는 명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잔액은 숫자가 늘어날지언정 그 실질적인 힘은 부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논리와 그 이면의 대칭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적절한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윤활유입니다. 물가가 조금씩 올라야 소비가 촉진되고 기업이 투자하며 경제가 돌아갑니다. 표면적으로 이 논리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윤활유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시스템의 성장을 위해 투입되는 막대한 유동성의 비용은 과연 누가 지불하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보다 내일의 가치를 믿고 현재의 소비를 유예하며 성실하게 저축한 당신입니다. 시스템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부채를 늘리고 돈을 찍어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하락은 현금을 쥔 자들에게서 자산을 쥔 자들에게로 부를 강제 이전시킵니다. 범인은 악마가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의 생리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기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위해 당신의 구매력을 조금씩 추출하여 연료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시스템을 지적하는 건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자는 뜻입니다. 시스템은 저축이 미덕이라고 교육하며 당신을 안심시키지만 그 이면에서는 당신의 노동 가치를 연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 프레임을 깨뜨리고 나만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수사 로드맵 중 가장 잔인한 증거를 대조해 볼 시간입니다. 여기 10년 전 똑같이 1억 원이라는 종잣돈을 손에 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시스템의 원리를 깨달은 김 씨이고 다른 한 명은 성실함만이 정답이라 믿었던 박 씨입니다. 박 씨는 세상이 말하는 가장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찾아가 1억 원을 예금에 넣었죠. 그는 매달 찍히는 2% 내외의 이자를 보며 자신의 자산이 불어나고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놓친 결정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평균 물가 상승률이 당신의 예금 금리를 상회하는 조건이 지속된다면 당신의 구매력은 수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10년 뒤 박 씨의 통장에는 이자가 붙어 약 1억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혔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그는 분명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1억 2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10년 전 1억 원으로 살 수 있었던 서울의 아파트 지분이나 식재료의 양은 이미 박 씨가 가진 숫자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멀어져 버렸습니다. 박 씨는 숫자를 지켰지만 그 숫자가 품고 있던 시간의 가치를 시스템에 강탈당한 셈입니다. 반면 김 씨의 행보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돈의 닻이 잘려나갔다는 사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억 원을 현금으로 두지 않고 시스템이 마음대로 복제할 수 없는 희소성의 바구니로 옮겨 담았습니다. 우량 기업의 지분, 그리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실물 자산으로 말입니다. 물론 김 씨의 10년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구간마다 주위에서는 도박꾼이라며 비아냥댔고 예금 이자를 받는 박 씨를 부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통화 팽창의 속도를 믿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10년 뒤 김 씨의 자산은 통화량이 팽창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얻어 박 씨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삶의 여유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배의 닻이 사라졌을 때 파도에 몸을 맡긴 자와 스스로 노를 저가치라는 육지에 도달한 자의 필연적인 차이입니다. 박 씨는 거짓 평화를 샀고 김 씨는 지적 고통을 대가로 진짜 자유를 샀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길 위에서 안심하고 있습니까? 수사를 통해 범인의 수법을 알았다면 이제 당신의 돈을 지킬 지적 방탄복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제가 여기서 특정 종목이나 코인을 추천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파도에도
가라앉지 않을 세 가지 생존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현금의 성격 규정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현금은 자산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기회를 포착하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유동성 통로일 뿐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노동 가치를 5년, 10년 뒤로 보내고 싶다면 반드시 공급량이 제한된 희소 자산, 실물, 지분 혹은 대체 자산의 바구니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 원칙의 핵심은 무엇을 사느냐보다 현금으로만 들고 있지 않겠다는 의사결정 그 자체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의 소거법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자산 리스트를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강물에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떠내려갈 것들부터 하나씩 지워나가는 겁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예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전객형 연금은 당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범인에게 당신의 뒤관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자산을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다만 녹아내리는 얼음을 들고 서 있는 어리석음만큼은 지금 당장 소거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속도 비교 시뮬레이션입니다. 수익률 퍼센트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속도가 시중에 돈이 풀리는 속도, 통화량 증가율 보다 느리다면 당신은 실시간으로 가난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연봉이 5% 오를 때 마트 영수증이 10% 올랐다면 당신은 그 해에 5%만큼의 인생을 시스템에 탈취당한 겁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투자 판단 근거는 이 자산이 통화 팽창의 속도를 이길 수 있는가여야 합니다. 이 지독한 시뮬레이션만이 당신을 시스템의 노예에서 해방시킬 유일한 방법론입니다. 긴 수사를 마무리하며 이제 최후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추적해온 조용한 강도의 정체는 결국 당신과 나를 둘러싼 이 거대한 화폐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시스템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의 구매력을 조금씩 추출하여 연료로 쓰고 우리는 그 희생을 당연한 물가 상승으로 오해하며 평생을 바쳐 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트 영수증에서 시작해 1971년의 역사적 범죄 현장을 지나 칸티용 효과라는 교묘한 수법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시스템이 주는 가짜 안락함 속에 머물며 노동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길, 혹은 오늘 배운 원칙을 무기 삼아 시스템의 파도를 타고 당신의 가치를 지켜내는 길입니다. 범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기계가 돌아가는 한 강탈은 실시간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범인의 얼굴을 확인했고 방패를 만드는 법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내가 왜 가난해지는지에 대한 지정무장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10년 뒤 당신의 통장에 찍힐 죽은 숫자를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숫자가 담고 있어야 할 당신 삶의 살아있는 구매력을 지키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이며 그 결과 역시 당신의 몫입니다. 수사를 마칩니다.